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킬리안 음바페가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가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새벽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아탈란타와의 UEFA 슈퍼컵 경기로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의 공식 개막을 알렸는데요. 이날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에서 터뜨린 데뷔골은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트래블을 포함해 전관왕까지도 노릴 수 있는 역대급 최강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에 프랑스의 음바페까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3명의 선수와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가 선보인 화려한 공격 플레이가 대단했던 이유,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 압승을 거두는 등 대단한 위력을 보였던 아탈란타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2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승리로 UEFA 슈퍼컵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UEFA 슈퍼컵과 스페인 슈퍼컵,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피파 클럽 월드컵, 코파 델레이 등 과거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 바르셀로나가 이뤘던 6관왕,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미 스페인 팀으로는 유일하게 2차례나 이룬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다, 그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인 갈락티코스리의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전반전에는 득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 공격 위협도가 급상승하면서 연달아 2골이 터졌고, 그 뒤에 대거 선수 교체로 인해 아탈란타가 조금 공격 기세를 회복했지만 결국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전도 부진했던 것은 아닌데요. 경기 시작 9분 만에 아탈란타의 핵심 미드필더인 에데르송이 경고를 받는 상황이 나왔고, 전반전의 볼 점유율도 레알 마드리드가 54%로 앞섰습니다. 슈팅 숫자도 3대2였고 빅찬스도 레알 마드리드만 한 차례가 있었는데요. 후반전 들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새로 구축한 선수들의 호흡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공간 배분과 동선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비록 점유율은 아탈란타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50대50으로 끝났지만 슈팅 숫자는 후반전에만 레알 마드리드가 10대5, 그리고 아탈란타 골키퍼의 선방 4차례, 빅찬스 3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2대0으로 이겼지만 그 이상의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내용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4 대회 중에 코뼈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사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동료 선수들과 새롭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공식 데뷔전은 처음 실전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 평가전처럼 치렀다. 마침내 합이 45분 만에 맞아 들어갔고, 후반전에 나온 플레이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축구계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축구 지능이 뛰어난 최고의 선수들은 한 번만 합을 맞춰봐도 호흡이 맞는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어떻게 음바페를 쓸 것인가. 음바페 선수가 왼쪽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와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 M&M 트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음바페 선수가 중앙 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비니시우스가 본인의 속도를 살려서 본인의 주 포지션인 왼쪽 윙포워드로 뛰었고, 오른쪽에 호드리고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정통 9번 공격수로서 주전급 자원이 없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 속에서 주드 벨링엄이 공미 자리에서 가짜 9번처럼 올라가서 뛰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메잘라 역할을 맡았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3미들은 역삼각형으로 구성됐는데 왼쪽 메잘라로 벨링엄, 오른쪽 메잘라로 발베르데가 배치됐고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추아메니가 자리했는데요. 이 전방 3명과 미들 3명이 모두 공격 상황에서는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현란한 패스워크를 보여줬고, 여기에 좌우 풀백인 맨디와 카르바할까지 수시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거의 7, 8명의 선수가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공격을 펼치는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심지어 아탈란타가 나름 공격적인 창의성과 전술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탈란타가 오히려 빌드업을 더 중시하는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지역에서 편안하게 공을 소유하고 연결하면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한 것입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3-4-1-2 포메이션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긴 했지만 좌우 윙백이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팀이고, 데케텔라에르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루크만을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로톱 형태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거의 먹혀들지 못했다. 이유는 몇 차례 공격이 있긴 했지만 워낙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공격을 몰아치다 보니까
혼이 나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선수를 최전방에 뒀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평균 위치를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떴던 것은 비니시우스입니다. 7번 비니시우스가 가장 높은 곳에서 공격에서 공을 운반했고 음바페 선수는 최전방에 있었지만 과거에 벤제마라든지 또 본인이 파리 시절에서 9번 역할을 맡을 때처럼 조금 내려와서 2선 연계를 함께하는 9.5번과 같은 역할을 맡았고요. 또 3미들 중에서는 주드 벨링엄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공격한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는데 이렇게 왼쪽 하프 스페이스 부분을 기반으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이 서로 호흡을 맞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에 호드리구와 발베르데가 뛰면서 카르바알이 올라왔을 때는 카르바알이 윙플레이를 하고 또 카르바알이 올라가다가 수비를 끌어들이면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윙플레이를 하고 또 호드리구도 윙플레이를 하다가 이 두 선수가 윙플레이를 할 때는 호드리구가 오른쪽 사이드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 중앙 2선이나 중앙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정말 현란한 무한 스위칭 플레이로 공격을 만들어 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에서도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왼쪽 풀백인 맨디는 조금 수비에 집중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도 가끔 올라가긴 했지만 두 명의 센터백을 보호하면서 상대 역습에 맞춰서 대응하는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워낙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골키퍼인 쿠르투아가 페널티 에어리어 거의 바깥쪽 부분까지 나와서 평균 위치를 형성할 정도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할 수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점유구역을 보시면 비니시우스가 공이 없을 때는 가장 앞에서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지만 전방 압박을 하면서 체력을 빼기보다는 연계하고 연결해주고 또 슈팅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의 힘을 온전히 쓸 수 있게 해주면서 공을 소유했을 때 위치 역시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서 돌파하고 음바페가 거의 공격한 미드필드 자리에서 벨링엄, 발베르데, 호드리구 등과 함께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유기적인 플레이, 상대에게 결코 전담 마크를 당하지 않도록 상대의 마크맨을 혼란시키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공격 상황에서는 전후 좌우 거의 모든 영역이 모든 선수들로 꽉 채워지면서 빈 공간 없이 만들었고 또 수비 상황에서도 벨링엄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다가도 공이 우리 수비 지역으로 넘어오면 수비형 미드필더 같이 플레이했거든요. 벨링엄이 공수 양면을 오가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공격 재능이 있지만 공격만 신경 쓰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화려하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음에도 밸런스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이날 공격 포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음바페가 중앙 공격수 위치에 있고 비니시우스가 왼쪽 공격수인데 음바페와 거의 나란히 설 정도로 거의 윙투톱처럼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야 할 호드리구가 오히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뒷공간 사이로 내려와서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여졌는데 또 오른쪽에 있어야 할 호드리구보다 오히려 왼쪽 메잘라 위치에 있었던 벨링엄이 오른쪽 메잘라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잘라 위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오른쪽 사이드에 아예 카르바할과 발베르데가 사이드 플레이를 전담하다 보니까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가 박스 형태로 사각형을 이루면서 조금 왼쪽에 치우친 공격 패턴을 만든 겁니다. 이 선수들이 수비를 싹 몰아놓으니까 왼쪽에 조금 치우쳐서 몰아놓으니까 오른쪽 사이드에 공간이 빌 수밖에 없었고 그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발베르데와 카르바알이 사이드 플레이로 크로스 패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한 호드리구든지 벨링엄이든지 상대 선수가 전담 마크맨을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서로 위치가 엇갈리다 보니까 그 선수를 따라갈 수 없게 되고 상대 팀의 수비적인 전술적 준비를 완전히 농락하는 플레이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속도감이 좋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대응도 센터백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선에서 공격을 펼치는 호드리구와 벨링엄에 대해서 더블 마크도 불가능해졌는데요. 이 장면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지난 시즌에 발베르데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맡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잖아요. 아예 3톱의 오른쪽 내지 4-4-2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드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공격 전개력과 속도가 좋은 발베르데인데 이 장면 역시 호드리구는 시작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했지만 음바페의 뒤에 내려와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사익 공간을 차지하면서 마치 이날 경기 플레이가 다이아몬드형 4-4-2처럼 표준이 되는데 공격수는 오히려 3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수적 우위를 가져간 거예요. 호드리구가 음바페의 뒤로 내려오고 비니시우스는 왼쪽 사이드로 벌려있고 여기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윙플레이처럼 하게 되는데 발베르데가 올라가면서 생긴 오른쪽 메잘라 자리를 추아메니가 이동해서 올라오면서 거기서 공격을 풀어가고 또 벨링엄이 오히려 이렇게 수비수들이 앞에 있는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게 시선이 쏠리자 수비 뒷공간으로 내려와서 시야 밖에서 침투하는 플레이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본래 왼쪽 메잘라 자리에 있어야 할 벨링엄이 이렇게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의 뒷공간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발베르데의 패스가 추아메니에게 연결되고 추아메니가 음바페에게 줬을 때 모든 선수들이 음바페와 호드리구의 2대1 패스를 예상하는 순간에 음바페는 호드리구에게 패스하는 척하면서 호드리구를 통과시키며 왼쪽 사이드로 크게 벌려있던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이 패스를 받아서 잘라 들어오다가 그대로 로빙 스루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 패스를 향해 뛰어들어간 선수가 호드리구나 음바페가 아니었어요. 음바페는 비니시우스가 공을 몰고 들어올 때 마치 2대1 패스가 시도될 것처럼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음바페 주위에 아탈란타 선수 4명이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와 엇갈리면서 호드리구가 왼쪽 사이드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의 오른쪽 수비수도 호드리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렇게 수비수들이 음바페와 호드리구의 움직임으로 인해 고정됐을 때 가장 뒤에 있던 벨링엄이 순간적으로 수비 뒤로 들어오면서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이어받게 되는데 벨링엄의 슈팅 시도가 아쉽게 조금 한 발 늦으면서 골키퍼 차징 선언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엇갈리면서 정말 유기적으로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예측 불가한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보유한 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함께 합을 맞출 때 앞으로 더 호흡이 좋아질 때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모른다. 정말 어마어마한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나온 선제골 역시 이러한 패턴 변화를 통해 나왔는데요. 발베르데가 지금은 중앙 공격 미드필드 자리로 이동하고 벨링엄이 최전방 그리고 왼쪽에 호드리구, 벨링엄, 비니시우스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측면에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가 몰리게 하는 과부하를 통해서 반대편 공간을 비워놓게 만드는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장면에서 음바페가 최후방 수비 라인을 돌파할 듯이 움직이면서 아탈란타 센터백들의 시선을 끌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몰고 올라오던 벨링엄이 바깥 공간, 측면 공간으로 빠져드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상대 수비 한 명쯤은 가볍게 제칠 수 있는 1대1 능력을 통해서 가볍게 이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게 됐는데요. 이때 무너뜨리고 컷백을 줄 때 음바페의 움직임이 대단했어요. 음바페 본인이 마치 이 컷백을 마무리할 것처럼 뛰어들려다가 뒤로 또 살짝 빠져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빠져 움직이니까 아탈란타 수비수들은 음바페가 뒤로 빠져서 슈팅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음바페를 따라서 뒤로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 속임수를 비니시우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바페 쪽이 아닌 문전 앞에 우측에 비어있던 공간에 발베르데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패스를 밀어줬고 발베르데가 가볍게 마무리한 것인데요. 발베르데 역시 앞선 벨링엄의 슈팅 장면처럼 가장 뒤에 있던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탈란타 선수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시야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파악하지를 못했고 또 이 아이솔레이션 상태에서 시선이 몰려 있었는데다가 음바페의 페이크 동작에 모두가 속았다는 것은 선수들이 상대도 속일 수 있지만 이게 약속 없이 움직이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료도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첫 경기만에 이런 엄청난 호흡이 나왔다는 것, 앞으로도 이런 패턴의 골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걸 대비하다가 또 역이용하는 반대 판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음바페의 데뷔골이 됐던 레알 마드리드의 2대0 추가골 역시 호드리구가 상대 지역에서 강한 압박으로 본인의 끈기를 보여주면서 호드리구의 기점 플레이를 통해서 역습이 전개된 건데요. 쇼트 카운터, 개겐 프레싱이라고 부르죠.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자마자 호드리구가 공을 몰고 올라가는데 본인이 사이드 공간으로 치고 올라가자 아탈란타 선수 3명이 본인 쪽으로 몰립니다.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와요. 왼쪽 사이드에 있던 비니시우스가 중앙 공격 위치로 움직이고 음바페가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번 장면은 호드리구가 시작 포지션인 오른쪽 사이드 공격으로 맡으면서 경기 중에 이 선수들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호드리구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문전 우측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음바페를 향해 패스를 연결했는데 지금 장면은 아탈란타 수비수가 빠르게 태클을 시도하면서 조금은 패스가 부정확하게 됐어요. 하지만 음바페가 잡지 못한 채 왼쪽으로 빠진 공을 어느새 벨링엄이 달려들어와서 낚아챕니다. 이 공격 장면에서도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가 달려들 때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뒤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 공이 바깥쪽으로 나오거나 흘러나올 때 이걸 확보해서 연결해야 될지 모른다. 이걸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에게 달라붙기 때문에 고의로 이 공을 빠지게 만들고 그 공을 받아서 공격을 전개하는 거죠.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은 벨링엄이 공을 이어받았을 때 슈팅이 가능한 위치였고 또 크로스 패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탈란타 선수들이 달려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빠르게 패스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한번 공을 멈춰 세우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더 끌어당기는 벨링엄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차 움직임을 가져갔던 음바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됐고 벨링엄이 수비를 본인에게 완전히 몰아놓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음바페의 동선으로 밀어준 공을 음바페가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또 그 슈팅도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찌르면서 완벽하게 2대0으로 쐐기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날 경기 그래도 역시 핵심이었던 것은 차기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 가장 많은 득점 찬스 패스를 공급한 선수는
돌파력이 좋아서 컷백 및 마무리 패스를 줄 수 있는 비니시우스였습니다. 그 다음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벨링엄이었는데요. 이러한 득점 찬스 패스를 가장 많이 받은 득점 찬스 리시버는 음바페와 벨링엄이었죠. 물론 비니시우스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선수의 개인 기록을 보시면 벨링엄이 밑에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전방위적인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고 비니시우스가 왼쪽을 기반으로 음바페가 중앙 지역을 기반으로 뛰었던 것이 보이는데 음바페 선수가 조금은 본인의 영향력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최전방의 피니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비니시우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결정력을 더 살리고 또 본인의 라인을 깨는 중앙에서 움직임을 더 살리고 본인의 피지컬 능력을 살리는 플레이인 것이죠. 미드필드인 벨링엄이 가장 높은 경기 영향력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75회 가장 많은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키패스를 3개나 했음에도 90%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갔고요. 비니시우스가 무려 10번이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어요. 빅찬스 미스 하나가 있었던 것은 아쉽지만 빅찬스를 하나 만들어내기도 했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 3명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3번의 슈팅을 시도했고 득점을 했는데 물론 음바페의 평소 파리 시절의 기록보다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과 영향력을 나눠 가지면서 오히려 체력을 세이브하고 마무리 슈팅을 할 수 있을 때 더 힘차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군단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날 경기 음바페의 골을 어시스트도 했고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높았던 주드 벨링엄이 공식 MOM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안정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패스 연결 그리고 득점 기회까지 본인이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에 드리블 성공률까지 높았기 때문에 이 벨링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됐다. 음바페가 오면 벨링엄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비니시우스가 죽지 않을까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음바페가 본인을 조금 희생하면서 본인이 득점하는 그 역할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상황에서는 또 그 역할을 나눠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조금씩 희생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끌어내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UEFA 슈퍼컵 우승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레알 마드리드는 한국 시간으로 8월 19일 월요일 새벽 4시 30분 마요르카와 원정 경기로 라리가 개막전을 치릅니다. 라리가에서의 첫 번째 빅매치는 9월 2일 새벽 베티스와의 홈경기 그리고 9월 15일에 있는 주말 레알 소시다드와의 원정 경기고요. 9월 29일이 있는 주말에 아틀레티코와 마드리드 더비 그리고 10월 27일이 있는 주말에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가 열립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도 라리가에서 엘클라시코를 2번 모두 승리했던 레알 마드리드 확실하게 최근 분위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최강의 팀으로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 정말 음바페의 합류로 역대급 팀의 탄생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음바페가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와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등 유럽 축구 최전선의 이야기 최고 수준의 축구의 모든 분석도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